비평에 대해서 공부를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앞부분이 좀 녹화가 되지 않아서 약간 복습하는 의미로 앞부분을 좀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녹화하는 것은 KUOCW라고 하는 제도인데 수업 시간을 그대로 현장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학기가 끝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거의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거나 또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유튜브에서 이 과목 동영상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열람할 수 있게 유튜브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시인이자 비평가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것은 1947년 신춘문예로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비평가로서의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론집이 65년에 나온 시론입니다. 두 번째 시론집이 74년에 나왔으니까 50년대, 60년대까지의 활동을 첫 시론집에 묶었고 두 번째 진실과 언어라는 두 번째 시론집이 74년까지의 비평을 다루었으니까 김종길 시인의 비평의 위상은 한국 현대 비평사에서 신비평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평의 흐름, 이것을 한국 현대 비평에 수용하고 정착시킨 그런 공로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김종길 비평가뿐만 아니라 몇몇 비평가들이 이 신비평을 한국에 처음으로 수용을 하고 정착을 시켰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이전 단계까지의 한국 현대 비평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작품 분석에 치밀한 객관적 방법론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평은 꼭 시비평만 해당되지 않고 소설 비평 혹은 다른 문학 비평에 다 해당되고 문학 연구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가진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대학에서의 제도적 문학 교육과 접목되어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독자나 문학 애호가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또 비평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좀 더 학문적으로 엄격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학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 체계를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신비평이라고 하는 영미에서 발생한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비평의 혹은 학문적 흐름을 수용한 것과 연결됩니다. 한국 현대 비평사뿐만 아니라 세계 현대 문학, 세계적인 현대 문학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 신비평과 비교할 만한 문학 연구 방법은 혹은 비평 방법은 러시아 형식주의 그리고 프랑스 구조주의 등으로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학을 작품의 바깥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즉 작품의 내재적 구성 요소를 좀 더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설정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성을, 즉 독자나 비평가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김종길의 신비평을, 김종길 비평가의 신비평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시비평 혹은 시연구의 출발점이다. 현대비평에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종길 시인이 이 시론이나 또 진실과 언어 같은 이런 비평집에서 기초로 삼고 있는 이 시비평 방법은 시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내부적인 구성 요소죠.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내적인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는데, 그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전체로 융합되어 있는 것들 속에서 일종의 구성 요소를 분리해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의미, 두 번째는 이미지, 세 번째는 비유와 상징, 네 번째는 운율과 리듬, 다섯 번째는 화자와 어조 등입니다. 이것이 이제 김종길 비평가가 신비평을 한국에 수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시를 비평하는 어떤 구성 요소를 설정한 것이죠. 그래서 리듬을 중심으로 시를 분석할 수도 있고, 화자를 중심으로 혹은 어조를 중심으로, 때로는 이미지, 비유와 상징, 이런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인데,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하는 것인데, 물론 어느 하나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종합할 수도 있겠죠. 그 이전까지의 한국 현대 비평이 좀 더 외제 비평에 치우쳤다면, 김종길 비평가를 비롯한 이 신비평을 수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작품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에서 문학교육과 접목이 되어서 영문과든 국문과든 1950년대 이후에 한국의 문학 연구자들이 혹은 비평가들이 작품 자체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 이것이 김종길 비평가의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비평사에서의 중요한 공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재에서 공부하는 것은 실제 비평이 아니고 이론 비평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길 비평가의 그 실제 비평, 예를 들면 서정주 시 한 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비평에 입각해서 꼼꼼하게 그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는지는 서정주 시를 분석한다든지 또 어떤 누구누구의 시를 분석하든지, 그건 작품론이죠. 작품 한 편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거. 그것이 모이면 시인론이 됩니다. 서정주든 김수영이든 김춘수든, 그죠? 한 시인의 시 세계를 역시 신비평에 입각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선행연구검토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실론집, 비평집, 실론에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대성, 두 번째는 역사의식.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현대성이라고 하는 모더니티를 쉽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기존의 전통을 부정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대라는 개념을 문학과 예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현대성을 추구하는 그 문학의 정신과 전통성을 존중하는 문학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한다. 그죠? 서로 갈등을 빚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더니티, 즉 현대성을 추구하는 문학과 예술은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전위적인, 그죠? 형식
형식적으로 새롭거나 주제적으로 새롭거나 아무튼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학과 예술인들이 다 모더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전통을 또 한편으로, 그죠? 존중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문학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더니티와 전통성은 대립적인 그런 구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현대성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김종길 비평가의 독창적인 어떤 사고라기보다는 김종길 시인이 영문학자로서 영향을 많이 받은 T.S. 엘리어트의 문학 이론에 이미 이 두 가지가 현대성과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엘리어트의 이 문학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이제 이 3장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은 이 모더니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약간 옆길로 이 우리 공부 내용과는 약간 옆길로 새서 설명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모더니티와 관련된 어떤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서구에서부터 근대화 이후에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변화가 큰 이제 원동력이 되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산업화와 함께 연동되어서 발전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현대화, 근대화라고 하는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용어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화, 근대화, 현대성, 근대성. 자, 현대와 근대는 역사에서 시기 구분할 때도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근대라고 하는 것하고 현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대체로 근대라고 하는 것은 더 포괄적인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 현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쓰잖아요.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contemporary, 그죠? 영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모던도 현대라고 번역할 때가 있거든요. contemporary가 동시대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contemporary가 정확하게는 현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모던을 근대라고 번역해도 틀린 게 아니고 현대라고 번역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대냐 현대냐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고 혼용하고 있는데, 대체로는 근대 안에 다시 더 세분해서 현대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현대를 설정하지 않는 이론가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크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근대문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현대문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시기 구분이 상당히 많은 학설들이 있는 것이죠. 자,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혹은 현대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자, 이제 현대로 이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근대도 가능하고 현대도 가능한데 모던을 그냥 현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변화의 관점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가 현대적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지금도 현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모더나이제이션입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은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계속 이 근대화, 그죠? 우리의 목표는 근대화였죠. 그죠? 근현대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 혹은 모더나이제이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변동을 가능케 한 인간들의 사고방식, 속성, 이런 걸 현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현대성. 그래서 그건 모더니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더니티. 근데 그 모더니티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죠. 뭐
번박하다는 것은 좀 평범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거, 그죠?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는 거, 그죠? 그런데 많은 이 연구자들이 이 모더니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특히 또 1990년대에 한국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크게 유행하니까 포스트라고 앞에 붙었거든요. 모더니즘에 포스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는 뭐뭐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하니까 모던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해야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용어로 다시 돌아가면 모더나이제이션이 있고 모더니티가 있고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ISM, 주의가 붙은 거죠. 현대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주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문학, 예술, 사상의 흐름 전체를 모더니즘이라는 큰 용어로 총칭해서 말하기로 하죠. 자, 이제 핵심은 모더니티가 뭐냐? 어떤 속성을 모더니티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큰 틀에서 우리가 현대성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제 어떤 근대 이후의 근대인들의 사고방식, 그죠? 근대인들의 이 세계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데카르트 이후의 이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인간이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우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고 이걸 주체라는 개념을 쓰죠. 근데 왜 주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데카르트 이후의 현대인들이, 근대인들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더니티의 첫 번째 속성은 1. 이성적 주체입니다.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대성의 이전의 사고방식과 다른 근대성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성적 주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이 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주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주체 외부에 있는 것은 객체가 됩니다. 자기를 주체라고 인식하는 순간 외부에 있는 것은 객체가 된다. 객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성적 주체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는 동시에 뭐가 생긴다고요? 외부의 자연 혹은 우주, 역사, 타인까지 다 대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객체화라고 말할 수 있죠. 주객 이분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주객 이분법입니다. 이성적 주체가 설정되는 순간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다.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그 이후에 근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죠. 해겔식으로 말하면 주인이 있으면 노예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성적 주체의 중심에는 항상 남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성 중심주의와 남성 중심주의가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 주체를 제1원리로 삼았으니까 두 번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주객 이분법입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뭐가 계속 다 연결되나 하면 남성 중심주의, 자 그러니까 이제 여성 차별이 생기는 거죠. 이성 중심주의, 그럼 뭐가 생겨요? 주객 이분법이니까 비이성적인 것을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 욕망, 충동 이런 것들은 다 그죠? 하찮은 것이죠. 뭐가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하니까, 이성이 중요하니까. 다 이것이 이 2번 항목에 다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모더니티, 현대성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이성적 주체, 두 번째 이분법적 사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자연도 이제는 뭐의 대상이 됩니까?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 문제, 자연 문제, 그죠? 생태 문제들이 이제 이러한 현대성의 모더니티의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파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건 시간의식인데 역사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진보적 시간관이에요. 진보적 시간관은 항상 일직선적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성적 주체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역사를 어떻게 본다고요? 진보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성주의자들의 중요한 현대성 사고방식이죠.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항상 더 진보한다. 진보사관입니다. 그것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겠죠. 진보사관도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모더니티의 현대성의 속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문학 이론 혹은 시 이론으로 더 이제 그죠? 하위 범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은 엄청 큰 철학적 얘기고요. 철학적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고, 이제 이것이 시에서 현대성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을 현대성이라고 하는가? 그걸 1930년대에 김기림이라는 모더니즘 시인 겸 비평가가 먼저 우리 한국에서 이 모더니티, 현대성 얘기를 했었죠. 이제 50년대 중반 이후에 김종길이 이 첫 번째 실론집에서 현대성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대성 얘기와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죠?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리기 어려운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1장 현대시 상고라는 이 제목에 현대 소재, 의미, 포엠, 모더니즘, 난해성, 산문의 시대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현대죠. 자, 그래서 현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 둘째 줄에 보니까 스크린에 우리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교재에서 잘 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일련의 글에서 그가 주로 밝혀보고자 한 문제는 현대시의 본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시도 그냥 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현대시, 앞에 현대가 붙죠. 그래서 현대시의 핵심은 현대성이겠죠. 도대체 일반적인 철학 혹은 인간의 세계관 혹은 사고방식에서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 더 복잡하고 많지만 내가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럼 시에서의 현대성은 뭐냐? 이게 이제 30년대에 김기림의 관심사였고 1950년대 이후에 김종길 비평가의 관심사인 거죠. 현대시의 본질이 바로 현대성이다. 그래서 이 현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는 역사와 관련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의 역사를 따로 가지고 있다. 이때 앞에서의 역사는 일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역사. 근대, 현대,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시의 역사가 또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시에 있어서 현대는 역사에 있어서의 현대와 시사에 있어서의 현대라는 이중의 고려. 자, 그렇다고 이 시의 현대가 역사의 현대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현실적, 그죠? 흐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모더니티가 들어있죠. 그죠? 한국 현대사의 역사의 흐름 안에 한국 현대시의, 그죠?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와 문학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세기적인 방식에 대한 20세기적인 방식이다. 아주 대범하게 말한다는 것은 조금 거칠게 말한다. 혹은 큰 틀에서 말한다. 강의로, 그죠? 크게 보면 이게 20세기적인 현대시 방법이다. 왜? 현대시는 20세기 이후의 시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한국에서 1950년에 비평을 하고 있는 이 김종길 비평가의 눈으로 보면 아직 현대시가 아닌 시들이 많은 거죠. 1950년이 됐으니까.
아직도 19세기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20세기적인 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직 한국의 현대시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9세기적인 방식이 있고 20세기적인 방식이 있다 할 때 이 방식에 초점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방식은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종길 시인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이 나름대로 19세기적인 방식과 20세기적인 방식이 할 때 이 방식은 뭐냐? 첫 번째, 이건 내 해석입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 혹은 사고방식으로서의 세계관이다. 그죠? 또 하나는, 자, 이건 좀 크게 본 것입니다. 이 방법. 이건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현대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세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20세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를 써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큰 틀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의 내용이 아니라 시의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19세기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20세기적인 시의 방법론으로 시를 창작해야 현대시가 된다는 얘기죠. 아주 쉬운 얘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 아무튼 김종길 비평가는 첫 번째 시론집, 시론에서 현대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걸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인습에 대한 새로운 인습이다 이랬어요. 자, 이 얘기는 좀 독특합니다. 왜? 현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통을 부정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것도 인습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은 이 새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통이 되겠죠. 그죠?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 전위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전위예술,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항상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 예술 작품이 또 하나의 전통이 되거든요. 또 하나의 인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발명을 또 해야 돼. 계속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운명을 가진 것이 아방가르드 예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전 단원에서 시의 실험과 초월이라는 이 핵심 개념으로 한국의 현대 시인들 김수영, 김춘수부터 그죠? 김지아를 거쳐서 황지우, 김용태까지 그리고 유화까지 공부했잖아요. 대체로 이제 이 아방가르드 즉 실험적인 요소를 가진 시인들을 다루었는데 황지우 시인이 1980년대에 보여줬던 그 형태 파괴시 이게 굉장히 아방가르드 하잖아요. 즉 실험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배 시인들이 황지우처럼 시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방가르드하지 않죠. 즉 실험적이지 않죠. 이미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김종길 비평가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인습에 대한 새로운 인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요? 현대성이라고 하는 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현대성의 새로움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김종길은 또 다른 인습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만큼 더 객관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조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 숨어있는 김종길의 태도는 시사적으로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시라는 개념조차 시의 역사의 전체 맥락 속에서는 그것이 다시 인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이라는 개념과 접목되는 지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현대성과 역사의식은 전혀 대립되는 어떤 개념처럼 여기지만 현대성을 중시하는 이 김종길 비평가에게 역사의식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공존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엘리어트가 이미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역사의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성을 시사적 맥락 속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시선은 전통 혹은 역사의식에 대한 김종길의 사유와 결부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자, 전통과 현대성을 어떻게 공존시킬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모순 대립, 그죠? 모순 대립되는 개념인데, 두 가지는. 자, 인용한 부분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현대라는 것도 소박하고 안이한 시인에게 함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통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평범하게 소박하고 안이한 시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역사적인 감각과 의식적인 노력을 요한다. 현대성을 체득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역사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인습이 되니까요. 현대성을 가진 아방가르드한 실험적인 예술도 그것이 곧 인습이 되니까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큰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그 현대성을. 그래서 예민한 역사적인 감각과 의식적인 노력이 또 필요하다. 현대의 시는 현대시라야 시사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20세기에 쓰여지는 시들은 20세기적인 현대성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시들이 태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길 시인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시사적으로 의의 있는 작품이 새로운 작품이다. 자, 그러면 새롭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현대성, 즉 모더니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새로우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새롭되 뭐가 필요해요? 여기 말하는 시사적 이력, 시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문과 전공 수업 중에 현대문학사 이런 게 있잖아요. 문학의 역사, 현대시사, 현대소설사 이게 다 역사적 개념인데 현대문학사 혹은 현대시사, 현대비평사의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의가 있어야 이것이 현대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있는 작품이다. 단지 새롭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의 모색이 시의 상실을 초래하기보다는 별로 새로운 작품은 못 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시를 쓰는 것이 안전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칫 그냥 새로움만을 추구하고 현대 시사에 의의가 없는 그런 작품도 숱하게 많겠죠. 그죠? 그냥 가볍게 새롭다는 그 가치만 추구하는 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예요? 새롭진 못하더라도 안전한 전통적인 시 쓰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어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길 시인의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는, 이러한 비평관 속에는 엘리어트적인 비평관이, 문학관이 들어있거든요. 자, 김종길에 의하면 시인에게 있어 현대성의 체득은 예민한 역사적 감각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 예민한 역사적 감각은 엘리어트가 말한 역사의식을 연상시키는데, 자, 엘리어트가 이미 역사의식을 중요하게 주장했거든요. 엘리어트는 현대 영미 모더니즘, 특히 이미지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어트를 중심으로 시의 영미 시의 이 현대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엘리어트가 역사의식을 강조했거든요. 자, 그럼 과연 이 역사의식이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김종길은 전통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인용한 이 대목에서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통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현대라는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와 전통을 거의 같은 등가적으로 지금 동등하게
표현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전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현대시를 시사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인습이라고 보는 관점과 전통 혹은 역사의식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관점은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어트가 굉장히 유명한 이 글입니다. 비평문이에요. 시만 쓴 게 아니에요, 엘리어트가. 제목이 뭡니까?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에요. 자, 기억할 만하죠? 이 제목, 엘리어트의 비평문. 이때 전통이 나옵니다.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라는 비평문이에요. 자, 이것도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의식에 대해서 엘리어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 역사적 의식에는, 자, 역사적 의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엘리어트의 비평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역사의식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역사적 의식 혹은 역사의식. 과거의 과거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과거의 과거성. 어렵지 않죠? 과거를 과거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역사 공부하면 그건 과거의 어떤 사실을 일단은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그게 과거의 과거성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에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현재성에 대한 인식도 내포되어 있다. 자, 이거부터 어렵지 않죠? 역사의식은 과거를 과거의 의미만 가지지 않고 현재적 의미까지도 고려하는 거, 이게 역사의식이죠. 자, 여기까지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역사적 의식으로 말미암아 작가가 작품을 쓸 때 골수에 박혀있는 자신의 세대를 파악하게 되며 이랬어요. 자, 자기 세대를 파악하는 것도 역사의식이 있는 작가가 자기 세대. 그죠? 우리 요즘 워낙 많이 얘기하는 게 MZ세대, 그죠? 그 이전에는 X세대도 있었고, 밀레니엄 세대도 있고, 엄청난 세대론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 세대만, 자기 세대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20세기 문학을 잘 하려면 역사의식을 가진 작가 혹은 시인이 필요하죠. 왜? 역사의식은 과거를 과거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현재성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세대를 파악하게 되며 호모 이래의 유럽의 문학 전체,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 지금 엘리어트가 시를 쓰고 있는 지금 20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고대, 그죠? 문학, 유럽의 고대, 히랍 시대에, 그죠? 호모까지 지금 얘기합니다. 호모 이래의 유럽의 문학 전체와 그 일부를 이루는 자국의 문학 전체가 동시적 존재를 가졌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어떤 단어? 동시적 존재. 이걸 동시성이라고 그럽니다. 동시성.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20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인이나 작가는 자기 20세기에 속해 있는 자기 세대, 자기 시대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요즘도 많이 얘기하는 용어인데요. 동시적인 것은 지금 현재의 과거로부터 누적된 이 수많은 이 많은 역사의 뭡니까? 그 누적된 역사의 단청들이 다 동시에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에 다 이렇게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비동시적인 것이지만 동시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용어는 많은 문학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그죠? 이 사실은 엘리어트 말이에요.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통에 대한, 그죠? 이해.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적 질서를 구성한다는 느낌을 반드시 갖게 된다. 이 역사적 의식은 이게 역사 의식이에요. 일시적인 것에 대한 의식인 동시에 항구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뭐가 연상이 됩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거 거의 보들레르가 했던 말을 다시 조금 말을 바꿔서 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말을 보들레르가 했어요. 현대적 화가라는 보들레르가 그죠?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대표하는 시인이잖아요. 그 19세기 말에 보들레르는 시인이지만 회화에도 관심이 있어서 미술 비평도 했어요. 그래서 현대적 풍경의 모습의 화가라는 이 글에서 현대성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 반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현대성의 반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변하는 것이다. 그 얘기가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하죠. 보들레르도 현대성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에 대한 의식인 동시에 항구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다. 무엇이? 이 역사의식이. 아까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을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함께 인식하는 의식, 이게 역사의식이다. 그죠? 과거를 과거로만 보지 않고 현재성을 그 과거의 사실에서 현재성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이고 일시적인 것과 항구적인 것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역사의식이다. 문학자에게 전통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전통과 개인의 재능입니다. 시인이든 현대 시인이든 현대 작가가 개인의 재능을 잘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통의식이, 즉 전통에 대한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비동시적인 것들이 다 이 현재에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동시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같이 파악해야 되니까. 자, 이것이 T.S. 엘리어트의 역사의식이고요. 이것을 김종길 비평가가 자기 비평관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한 작가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위상, 역사의식 속에서 자기의 그죠? 현재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에 대하여 극히 날카롭게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엘리어트의 대표작이 바로 황무지잖아요. 더 웨이스트랜드. 그 황무지는 일종의 상징인데 현대 문명 사회 전체를 쓰레기장으로 본 거죠. 웨이스트랜드, 황무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큰 그림을 그린 거죠. 현대 문명 전체를 알레고리로 상징적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 황무지 번역된 거라도 읽어보면요.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더 원어로, 영어로 된 시를 읽으면 더 좋고 번역된 거라도 읽어보면요. 그 안에 고전 문학의 어떤 여러 인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로 역사의식이죠. 현대 문명을 그죠? 묘사하는 그 황무지의 시구절에 유럽의 오랜 전통 속에서 고전들이 된 그런 문학 작품들이 계속 인용이 되거든요. 자, 이제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엘리어트가 말한 역사의식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것에 대해서 문학사 전체를 통해 가치 있는 작품들이 동시적 질서를 이룬다. 현재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현재도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인은 역사의 지속과 문학사의 연속성을 의식하며 창작을 해야 한다. 개인의 재능은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문학사의 연속성 속에서 자기 세대의 특수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인이든 작가든 뭐 학문을 하는 학자는 물론 더 그래야 되겠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도 이 역사의식을 갖고 예술을 해야 된다. 따라서 초기 실론의 출발점에 써 있는 현대라는 글에서 자, 이
시론이라는 책에 김종길 비평가의 첫 번째 비평집에서 첫 번째 글이 현대거든요. 짧은 글이지만 바로 엘리어트의 개념들이 김종길에게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의 사유는 소박하나마 이러한 엘리어트의 전통 혹은 역사의식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어트에게 동시적 질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유럽의 전통이라면, 문학사라면 김종길에게 동시적 질서를 이루는 전통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건 내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김종길이 엘리어트에게 역사의식이란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면 엘리어트에게 역사의식은 유럽의 문학 전통이었을 텐데 김종길 비평가에게는 무엇이 자신에게 역사의식의 기초가 되었을까? 그죠? 한국의 문학 전통 혹은 동양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론집에 가면 이제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표면화된다는 겁니다. 한편 김종길의 인용문 후반부는 현대성을 지향하는 관점에 하나의 전제사항이 있다. 자, 전제사항이 뭔가 하면요. 새로운 걸 지향한다고, 새로운 걸 추구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시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요. 너무 새로운 것만을 추구한다고 그냥 새롭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상실이란 말도 합니다. 왜? 작품성도 따라줘야 되죠. 너무 전통을 부정하고, 그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시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작품성이 확보되는 한에서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또 김종길 시론의 중요한 기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흥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단락도 지금 이 현대성과 관련됩니다. 왜? 시적 실험을 1950,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서 시적 실험을 실천한 시인들을 쭉 이렇게 통시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살펴봤으니까요. 그러면 황지우의 1980년대 형태 파괴시, 그게 이제 나중에는 해체시라는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죠. 왜? 이전의 시의 전통적인 형체를 해체해버렸으니까. 그죠? 광고 같은 것도 싫고, 벽보 같은 것도 그냥 갖다 시라고 말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지금 김종길 비평가가 1980년대 황지우의 해체시를 보면 어떻게 평가했을까? 궁금하죠? 직접 물어보면 좋겠지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존의 시의 형태를 해체한 것까지 우리는 새롭다고 하고 이 작품성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황지우 이후에도 많은 젊은 시인들이 뭔가 새로운 아방가르드한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김종길 비평가의 이 관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틀리고 하는 것은 각자, 우리 수강생들이 각자 자기 입장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고,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와 의미에 대한 짧은 글들이니까요. 현대에서 보여준 이러한 현대시의 개념에 잠깐 지금 그 얘기하고 뭐가 접목되나 하면요. 요 한 문장을 빠뜨렸네요. 이러한 관점 역시 김종길 시론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태도라 볼 수 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한국 시에 있어서 쟁점이 된 실험시에 대한 김종길의 평가 역시 이러한 태도에 의거하고 있다. 80년대 황지우의 해체시가 생기기도 전에 동시대에 김종길 시인이 이 50년대, 60년대 시를 쓰고 이러한 비평을 하는 상황에서도 실험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김구영 시인도 있고, 조향 시인도 있고, 대체로 초현실주의를 표방한 시들, 그런 실험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크게 보면 실험시인데, 김종길 시인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새롭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길 초기 비평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현대성과 두 번째는 역사의식이다. 역사의식도 무시 못할 중요한 개념인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생각해야 김종길 비평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재라는 제목에 그래서 김종길은 예술의 소재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경험 전반이다. 자, 예술의 소재가 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심미적인 것, 즉 미학적인 것만이 예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그죠? 경험, 이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다. 이게 현대시의 중요한 또 특성이죠. 낭만주의 시들은 대체로 특별한 아름다운 어떤 대상을 시에 낭만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지만 모더니즘 이후에 현대 시들은 일상생활, 경험, 그죠? 그리고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시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930년대 김기림이 이미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죠. 도시의 소음, 그죠? 기계의 소음, 공장의, 그죠? 매연, 이런 것이 다 시의 소재가 된다. 이미 1930년대 김기림 비평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더니즘 예술의 기본 특성이기도 하죠. 소재는 예술적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변형하고 변질한다. 시적인 소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유치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적인 소재는 따로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시의 모더니티를 너무 소재에만 찾으려는 의도는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소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하게 난해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김종길 시인의 비평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을 시적 형상화 과정에서 변형된다라고 했으니까 기법 혹은 형상화 방식, 이것을 중시하는 영미 모더니즘의 시관을 따르고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용이나 의미보다 기법이나 형식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모더니즘 혹은 비평으로 따지면 신비평에서 관심을 갖는 중요한 요소죠.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인용한 엘리어트의 소재 방정식에 대입하면, 자, 이거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죠? 또 엘리어트가 나왔잖아요. 각주를 보면요. 김종길의 소재라는 글입니다. 시론에 수록된 글이고요. 엘리어트의 시 이론을 굉장히 많이 근거 삼아서 자기 비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재 방정식이라고까지 말하는데 현대시에서의 소재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활용되는지를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소재 방정식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리라. 즉 중요한 것은 성분인 소재의 현대성이 아니라 예술적 과정, 그 속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의 현대성이다. 소재 자체가 현대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나무를 소재로 하면 안 되고 도시에 기차만 소재로 해야 된다. 즉 기계 문명만 소재로 해야 현대시가 된다. 이런 건 아니란 겁니다. 소재가 나무라고 하더라도, 즉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표현하느냐. 소재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술적 과정이 중요하다. 아마 엘리어트가 이미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길 비평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는 현대시의 개념을 낭만주의 시와 대립항으로 두고 정서의 차원보다는, 자, 낭만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정이죠. 그죠? 시인의 내면에 있는 감정. 근데 그때 감정은 보통 일반적인 보통의 감정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귀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영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상당히 고귀한 수준의 감정. 그것이 낭만주의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시의 원천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모더니즘이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낭만주의를 반대하는 모더니즘에 입각해서 엘리어트도 비평을 하고 있고 김종길도 비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 의의를 둔다. 즉 형상화 방식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압력의 크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지금 이건 내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지금 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의 현대성이라고 했던 이 김종길 비평가의 이 표현을 내가 딱 주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재가 있고 그 소재를 언어로 형상화할 때 어떤 예술적 형상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융합이 일어나는데 압력의 크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그 예술적 과정에서 융합이 일어나는데 그 융합의 압력의 크기. 자, 이것이 이제 우리는 사실 실제 시인이 현대 시인이 현대시를 쓸 때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겠죠. 혹은 경험하는 거겠죠. 근데 시인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경험을. 왜? 예술가는 자기의 예술 그 압축된 경험, 그 밀도 높은 정신의 그죠? 순도 높은 그 경험을 보통 사람은 잘 못하겠죠. 그죠? 예술가니까 그 시인은 그걸 할 텐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죠. 자, 비평가는 이제 그걸 비평가의 역할은 바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죠? 시 창작 과정을 해명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김종길 비평가가 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의 현대성이라고 말했을 때, 자, 그 융합이 일어나는 방식. 그리고 압력의 크기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압력의 크기가 뭘까? 라고 이제,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해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밝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융합이 일어나는 압력의 크기는 단지 예술적 형성화 과정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정서의 강렬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이 어찌 보면요, 상당히 지금 키포인트예요. 이 논문에. 시와 시인의 분리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보세요. 엘리어트도 그렇게 주장했고 김종길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신비평을 하면서 시인과 시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죠?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어떤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형성화 방식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모더니즘적 관점이고 신비평적 관점이잖아요. 시인과 시를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압력의 크기란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볼 때, 아, 이 지점은 시인과 시를 분리하지 않고 이 압력은 시인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압력이다.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비평 관점의 어떤 균열 혹은 그 안에서 변화, 그죠? 신비평적 관점에서도 좀 벗어나고 시인과 시를 분리한다는 그 엘리어트적 관점에서도 벗어나는 지점이 바로 이 융합이 일어나는 그 압력라는 지점에서 내 나름대로는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엘리어트가 한 말은 이렇게 됩니다. 융합이 일어나는 압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엘리어트는, 김종길은 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바꿨어요. 압력을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번역을 찾아보니까 엘리어트가 한 말은 방식이 아니라 압력이었어요. 근데 김종길 비평가가 그 압력을 방식이란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 압력은 좀 더 시인에게 가까운 것입니다. 방식은 그 창작 과정, 즉 언어에 가까운 거예요. 시인과 시를 분리하려고 하는 그 김종길 비평가의 무의식이 이 압력을 방식으로 바꾸게, 번역을 바꾸게 만든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내 추측을 따라서 이 논문이 지금 이제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식이라는 단어를 예술적 형상화 과정을 중시하는데 그 이전의 내용까지도 고려한다. 이 내용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시인의 정신세계까지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금 이 논문이 그러니까 논문이 그냥 객관적 사실만을 쭉 정리하는 데 있지 않고 뭔가 나름대로 내가 주장하려는 논지를 찾아서
증거를, 물증을 찾아서 그걸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다. 논증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 전체가 뭐예요? 제목이 김종길 비평의 연속성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김종길 비평은 첫 실론집과 두 번째 시전집을 볼 때 크게 뭡니까? 시인과 시를 분리하던 신비평 방법에서 두 번째 실론집으로 가면서 시인의 정신세계까지 포함하는 그 신비평에서 벗어나는 동양 사상 혹은 유교적인 사상 이런 걸 그거는 뭡니까? 언어 이전에 창작 이전의 시인의 이 교양 혹은 사고방식이거든요. 사상이거든요. 유교도 보면 정신세계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한다. 존재한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머클리슈 시법, 시의 법칙이라는 시 속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시의 언어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자체가 하나의 존재, 바위나 그죠? 구름이나 호수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김종길이 상정하고 있는 현대시의 조건은 시의 객관적 존재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비평적 관점이죠. 작품이 완결되고 나면 그 작품은 시인의 것도 아니요 독자의 것도, 이 독자는 잘못 표기가 됐네요. 한자가.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자를 이렇게 오타를 냈네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독자라고 하면 그 문학 독자 할 때 작품을 읽는 사람 그런 의미로 썼을 텐데 이 문맥을 보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 사람. 예?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 한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작품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럼 시인의 것도 아니고 독자의 것도 아니라 그것은 그 자신의 질서와 이유를 갖는다. 시든 소설이든 문학 작품이 완성이 되어서 발표가 되면 그것은 그 자체의 생명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저작권은 시인이 갖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저작권의 의미가 아니죠. 이게 바로 시의 객관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비평의 가장 기본 전제예요. 시비평의 이론적인 발판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하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로서 생각하는 관점이 현대 시비평의 이론적 발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엘리어트적 관점이에요. 이게 바로 영미신비평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평은 작품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죠. 작품 자체를 중시하지 시인의 삶, 시인의 사상, 시인의 정치적인 소신 뭐 이런 것은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와 뭐를 분리해야 한다? 시인과 시를 분리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의 객관적 존재성은 포엠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또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능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대의 경향이다. 기능과 인간을 분리해요. 인간을 배제하는 거죠. 낭만주의적인 이 세계관은 항상 인간 중심주의예요. 우주도 자연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바로 객관성을 중요한 것이죠. 작품의 객관적 존재성. 시나 시인이라는 것이 2000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오랜 동안 필요 이상으로 경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시도 경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시인이 경의의 대상이 된 거죠. 고대 히랍 사람들은 시인을 제작하는 사람, 시를 제작된 것이라는 말로 불렀다. 그래서 오히려 히랍,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낭만주의 시대 사람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제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김기림이 1930년대 시론을 펼치면서 낭만주의 시론을 반대하고, 낭만주의 시론은 자연 발생적이잖아요. 제작하는 시, 그죠? 만드는 시라는 개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1930년대 이미 김기림이. 자, 시를 힘찬 감정의 유로라고 하는 것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유로. 이게 바로 워즈워스의
시에 대한 정의죠. 이것은 바로 낭만주의 시관을 대표합니다. 감정의 자발적인 분출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 나오네요. 워즈워스. 정념에 대한 기교의 우위. 정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감정과 거의 비슷한 카테고리인데 더 강한 감정. 그죠? 이걸 정념이라고 그러고 원어로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를 번역하면 정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감흥 혹은 정동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토스에 대한 번역이 아니라 아펙트라는 원어에 대한 번역이에요. AFFECT 아펙트. 그걸 번역한 것이 정동 혹은 감흥이에요. 크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이 파토스하고 파토스는 보통 정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정념도 크게 보면 감정이니까 감정의 카테고리보다 뭘 중시해요? 기교의 우위를 두는 거. 이게 모더니즘 혹은 이미지즘, 엘리어트, 신비평 다 이제 공통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의 실론에 유명한 용어가 몰개성 실론이 있습니다. 몰개성론. 이게 도대체 왜 몰개성이냐? 이 개성은 낭만주의와 직결되거든요. 이 인간 중심주의와 직결되는 게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성은 한 개인의 고유한 속성을 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개인의 고유한 속성. 이거 바로 낭만주의적인 요소이고 또 인간 중심적인 요소거든요. 이 개인이 개성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오히려 개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현대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어트의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몰개성론이에요. 도대체 몰개성론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몰개성론하고 시와 시인의 분리하고 연결되죠. 시를 볼 때 시인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를 분석할 때 어떤 게 정확한 해석이냐라고 경쟁할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시인이 이런 의도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야. 시인이 이런 의미를 여기다 부여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A라고 하는 해석이 맞아. 이렇게 경쟁하거든요. 그 기준을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신비평에서 볼 때는 시인과 시를 분리해서 시 자체가 어떤 의미를 발생하기 때문에 시인이 어떤 의미를 여기다 부여했는지, 즉 그걸 의도라고 그럽니다. 어떤 의도를 여기다가 부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추적해서 그 의미를 알았다고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인도 자기가 시를 써놓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의미의 원천이 시인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 자체가 그 의미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새롭게 형성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는 독자들이나 비평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도의 오류. 시인의 의도를 알아맞추는 것이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유명한 신비평의 용어입니다. 신비평에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거죠. 의도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또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패러프레이즈라는 것은 해석이란 것이거든요. 의미로 해석하는 거. 어떤 시를 패러프레이즈 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해석으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로만 시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제가 뭐다, 이 시의 의미는 뭐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만 시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석의 오류다. 의도의 오류, 해석의 오류. 이해할 수 있죠? 왜 신비평이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몰개성론, 그 다음에 시와 시인의 분리. 자, 이런 얘기도, 시간이 됐네요.